초혼이라는 작품의 내용 자체하고 그거보다는 초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 필요한 개념들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초혼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메모하면서 할 건데 정리된 프린트는 다음 피드백 시간에 오면 주긴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모를 먼저 시키는 이유는 메모를 좀 하면서 손글씨를 좀 쓰면서 자기의 지식을 어느 정도를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아듣겠지? 그러면 초혼이란 작품 먼저 한번 보는데 제목 초혼 단어가 좀 어렵죠? 네.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면 초혼이라는 단어 밑에 보면 혼을 불러들인다 또는 발상할 때 이 상이 뭐야? 너희들 이제 죽는 거 있죠? 초상 치르다. 이게 상. 자, 발상하기 전에 주군이의 혼을 부르는 일이야. 주군이의 혼을 불어. 그래서 주군이가 생시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서 아무 동네 아무개 복하고 3번 부르는 거지. 됐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죽어서 저승을 좀 잘 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구천을 떠돌지 않고 이해가 가니까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이유는 이제 원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또는 그 혼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도 아마 있긴 할 거예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뒤에 넘겨볼게. 고복의식이라고 불러요. 고복의식. 이렇게 고복의식. 됐나요? 밑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 고복의식에서 죽은 이를 부른 행위가 초혼인데 이 작품이 실제 고복의식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허망 또는 허탈, 절망감 그런 것들을 절규하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시는 좀 절망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옆에다 써볼게.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현대시 감상 방법, 요걸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현대시를 감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공부의 범위를 좀 정할 수가 있어. 알겠니? 공부의 범위를 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별이라는 시, 이별, 님과 이별하는 거고, 요 이별이 좀 더 심화되면 사별이 되겠죠. 그러면 이별과 사별이라는 이 상황, 됐지? 이 상황에 따라 정서가 만들어져. 이게 시는 항상 화자가 놓여 있는 뭘 봐라? 상황을 찾고요. 그 상황에 따라 뭐가 나타난다? 정서가 나타나겠지. 그지? 그 정서 이후에 화자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 태도가 결정이 돼요. 됐나요? 상황에 따른 정서는 어느 정도는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 어느 선에서는 되게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든다면 이별과 사별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슬픔 이런 거 느끼기. 기쁨을 느끼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니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정적인 건데, 근데 문제는 사별하고 이별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정서가 이별 말고 또 그러니까 슬픔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표현을 한다면 뭐 그리움도 있겠지. 그렇지. 그리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괴로움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겠고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회한은 뭘까? 회한은 그렇죠. 후회야. 후회.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하고 죽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거거든요. 이별 같은 게 나타난다고 그랬을 때는 님에 대한 원망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지? 원망 이런 거. 원망이 극에 달아서 이제 원한이 될 수도 있고요. 됐니? 이런 감정들이 막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런 감정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알파된 어떤 감정들이 있을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태도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안에서 그냥 절망을 느끼고 마무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절망.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망에 그치지 않고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됐지? 뭐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만나든 내가 저승에 가서 만나든, 그지? 이 만남이나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또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참고 건디면서 인고를 바탕으로 뭔가 승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플러스 알파의 태도들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지? 우리는 이런 정서들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작품들에 대한 예를 통해서
됐나요? 얘를 통해서 그 작품 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서나 태도들을 끄집어내는 게 공부하기는 좀 더 수월한 방식일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이별과 사별의 모티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이별, 사별들이 있겠죠. 남녀. 요건 이제 부부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됐죠?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거야. 남녀 간의 사랑, 부부의 이별, 사별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남녀 말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형제, 자매, 부모 뭐 이렇게. 혈육일 수 있죠. 혈육. 예전에는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인물,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기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작품들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요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느껴질 거야. 이해 갔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화적인 측면 한번 생각해 보면 심화. 고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정서 태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냐면 우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지? 해석. 그래서 만약에 시가 이런 시가 있다고 쳐볼게. 해석이 되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알겠죠?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이러면 문제는 홍안이죠. 홍안. 그지? 홍안이란 단어 뜻은 모르겠는데 홍안은 어디에 두고 백골만 묻혀 있냐. 그러면 백골이란 단어는 뭐야? 그렇지, 해골이죠. 해골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뼈. 그지? 해골이 묻혀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찾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럼 이때 홍안이라는 것은 젊은 여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냐. 이해 갔지? 그럼 여기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까?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근데 하나의 정서가 더 있다? 뭐가 있을까? 안타까움 말고. 젊었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죽고 나니까 요 모습이다. 그거는 화려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초라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무상감이라고 해요. 알겠지? 무상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바로 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됐지?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 홍안이 의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진이에요. 황진이. 이해 갔죠? 임재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황진이의 무덤을 보면서 이 시를 읊은 거죠. 됐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황진이가 좀 유명했으니까, 그지? 우리가 지금 뭐 공적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무상감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 갔지?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고, 이런 작품도 한번 잠가 볼까?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길은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요렇게. 그러면 흰옷깃 여며, 흰옷깃 가신 길인데 간 거야.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파촉 산만리가 또 어떻게 돼? 해석이 안 되죠. 그지? 아까 이제 홍안이 해석이 안 된 것처럼. 얘도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지? 하지만 흰옷깃 갔다 다시 오지 못한다. 그럼 이제 뭘로 볼 수 있죠, 이거?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죽음과 관련된 시를 얘기한 거니까. 좀 우울해지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지? 그러네. 이런 시 나오면 안 된다. 그지? 그죠? 자, 그 다음 요 흰옷깃 한번 얘기해 볼게. 흰옷깃은 상징이거든요. 상징. 우리 상징의 종류 3개 배웠는데 그 중에 뭐에 해당할까? 맨 처음 배운 게 이제 원형 상징 하나 배웠었고요. 그다음 2번째는 관습 상징 배웠었고요. 3번째는 개인적 상징 배웠었죠. 그럼 흰옷깃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1, 2, 3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2번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예전에 비둘기가 1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이러면 그렇지 2번이었지. 됐나요? 요때 비둘기를 빈민계층, 도시 빈민, 소외된 사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개인으로 갈 수 있겠고. 이해 갔나요? 요런 단어들이, 요런 구절들이 죽음과 관련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찾는 그런 문제나,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 되는 정서나 태도가 나타나는 거. 알았지? 이제 그런 걸 찾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앞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거야. 그지?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서 나타내는 작품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얻어지는 게 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작품을 예시로만 좀 든다면 앞에 거 다 무시하고요. 뭐 은수저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앞에 접동세 우리 배웠다. 그죠? 공모도화가도 배웠네. 죽음. 공모도화가 기억나냐? 공모도화가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게 건너시네. 그죠? 예. 그게 공모도화가야. 예.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그죠? 접동세 했던 거 기억나죠? 그지? 접동 아우리비 접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럼 그 작품마다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또는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해갔지? 그래서 우선은 죽음과 관련돼 있다는 이 상황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정서들이 등장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이 죽음 자체,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됐나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런 죽음에 대한 성찰이 당연히 이 안에는 표현될 수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작품이 뭐 사별이로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정서나 태도들이 같이 이제 녹아나갈 수 있죠. 그죠?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 다 공부할 거야. 이해갔니?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소재랑 주제는 한번 묶어서 줄 겁니다. 알았니? 그럼 간단하게라도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선행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굳이 막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배웠으니까 죽음이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거 얘기해 볼게. 구름 낀 변리똥 쬐 적은 없지만 석양에 해진다 하니 글로 서러 하노라. 요런 게 죽음으로 느껴지니? 구름 낀 변리똥 쬐 적은 없지만 석양에 해진다고 하니 그것이 서러워하노라. 됐지? 글로 서러워하노라. 그것으로 서러워하노라. 원문대로 그냥 써준 거야. 알겠지? 원문대로.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은 없지만 석양에 해진다니 글로 서러워한다. 그러면 구름 낀 변리도 쬐 적 없다니 이 구름에 낀 변리시 해잖아. 해. 알았니? 볕. 됐죠? 그건 바로 누구냐면 임금을 뜻해. 임금. 임금의 의뢰를 내가 받아본 적은 없다는 얘기는 나는 벼슬 하지 않았던 거야. 됐죠? 벼슬 하지 않고 은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석양에 해가 졌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석양에 해가 졌다는 얘기 임금님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그렇지. 승하하신 거지. 붕어라고도 해요. 그 붕어가 아니야. 그 물고기 금붕어이지 그거 아니고요. 비유해서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승하 붕어가 이제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한자성어로는 천둥지통이라고 해요. 천둥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이런 걸 찾는 것은 모르겠어. 사고력이 심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거라든지 문맥을 좀 판단해봐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은 판단의 근거들 좀 있죠. 백골처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신옥깃 다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요 세 번째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나라가 망한 건지, 그지? 뭐 임금이 돌아가신 걸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지.
됐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게 이제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뭘 찾는다고요? 정서. 정서는 어떠한가, 이제 어떤 정서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의 수를 늘려가잔 말이야. 알아듣겠지? 작품의 수를 늘려갈 건데, 그 어떤 작품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을 한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정서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크게 얘기한다면, 직접적으로 드러낼 건가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드러낼 건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직접, 간접. 직접, 간접. 그러면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걸 우리는 영탄적이라고 합니다. 영탄적. 감정을 좀 절제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또 관조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관조적. 이건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거고요. 요거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야. 근데 감정 표출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반복하고 막. 이해 갔나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영탄적보다 좀 큰 격정적이라고 해요. 격정적. 격정적. 이 격정적이 극에 달하잖아. 말도 안 나와. 막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야. 너무 그 감격이 막 심해서. 이해 가지, 그지? 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뭐 그럴 기회가 많지 않지. 기가 막혀서 하여튼 감정이 극에 달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 됐나요? 이런 격정적. 그죠? 자, 영탄이나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표현을 한번 잠깐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됐죠? 네. 영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탄법. 영탄법이 있는데, 영탄법 같은 경우는 됐나요? 이런 거 영탄이죠. 감탄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영탄. 그 다음에 뭐구나. 조심할 게 요거 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알아어라. 됐니? 알아어라. 명령어조라고 읽고 인식하는데, 알아어라는 명령도 있지만 뭐도 있어. 감탄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예뻐라. 너희들한테 예뻐라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죠. 나한테 예뻐라라고 하는 건 감탄이죠. 이해 갔나요? 너희는 안 예쁘니까 예뻐라 이 뜻인 거고, 나한테는 우와 예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지? 지율이 표정이 그네. 어이없어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 표정. 이해 갔지? 자, 근데 명령을 예뻐라라고 하면 틀리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갔나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영탄법이라고 그래. 됐니? 그런데 우리가 서리법이라는 거 있어요. 서리법. 서리법.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야 할 때를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들어본 적 있죠? 네. 낙화라는 시입니다. 낙화라는 시. 한번 볼게요. 가야 할 때를 알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가야 할 때를 알아. 됐지? 그걸 알고 가는 이야. 됐나? 그걸 알고 가는 이.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본문을 그냥 다 안 썼는데 제목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알지? 이런 거 본문 좀 받고 싶으면 톡에다가 프린트 달라고 하면 돼. 알겠니? 그럼 프린트 줄 테니까. 어떤 예능 베이스에서 이거 좀 바꿔가지고 엄청 길게 만들어낸 게 있었어요. 그랬어? 요거 시를 바꿔서? 이게 저 있잖아. 가야 할 때를 언제인지 알고 가야 할 때인가를 언제인지 알고 가야 할 때 제때 가야 때 가야 여행이 있었어요. 그랬어. 그런 게 있었어? 네, 한번 예능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알겠지? 1박 2일이었어? 그런 게 있었구나.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가야 할 때를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건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아름답다에 대한 예찬이라든지 자신의 정서를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서리법을 정서가 나타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영탄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괜찮고요. 또는 영탄적인 어조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조가 나타나니까. 서리법에 어조가 왜 나타나나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왜?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뭐라 그래? 야, 너희들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라는 건 뭐야? 불만에 대한 표현이잖아. 불만이라는 게 담긴 게 보여? 안 보여? 그럼 만약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야,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라는 건 뭐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나가지 말라는 의미겠지, 그지? 그런 이제 못마땅한 어떤 정서를 드러내니까 서리법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어조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정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지? 네. 이해 가시는겨? 오케이. 그래서 서리법을 그러니까 영탄법을 영탄적 표현이나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영탄법은 괜찮지만 서리법을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는 정서가 겉으로 나타나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서리법은 영탄적 표현, 영탄적 어조라고 해도 괜찮아. 서리법도. 단 서리법을 영탄법이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영탄법, 서리법, 영탄적 표현, 영탄적 어조를 좀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간략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어조. 어조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말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말투. 이 어조나 말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상황, 분위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조는 그 인물의 내면 세계가 반영이 될 때가 많아. 반대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이라는 건 감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지? 그래서 굳이 시에서는 반어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면 정서나 내면 세계는 같다고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정서나 이 말투가 다를 때가 있기도 해. 뭐 관조적인 어조를 쓰지만 태도는 관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갔나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성적을 받았는데, 좀 성적으로 또 비교해서 미안하긴 한데, 성적을 딱 받았는데 내 점수가 20점이 나온 거야. 밀려 쓴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친구들이 막 위로하면 또 그러게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 괜찮아 하고 집에 가서 막 우는 거지. 막 컴사한테 욕하면서 막. 그지? 막 짜증나. 컴사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은 내 점수에 대해서 관조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지만 어조는 그냥 괜찮아. 뭐 인생의 성적이 중요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나? 어조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조나 이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면 세계가 어조에 반영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이런 문제가 뭐 출제가 됐단 말이야. 임의침묵이라는 시가 있어. 임의침묵. 혹시 한용운 아세요? 몰라요? 한용운. 시임이에요. 시. 독립운동가이면서 임의침묵이라는 시가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막 서술해요. 그 감정들을. 그러나 님이 가면 당연히 뭘 흘리겠어? 눈물 흘리겠죠. 그지? 눈물이라는. 이런 것들만 흘리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게 슬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뒤에도 써줄게요. 중요하니까. 아니하였습니다. 문장은 좀 빨리 써도 불러주니까 알아들을 수 있죠? 내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그냥 이렇게 빨리 쓴 거야. 비웃지 말고. 사람이 내면 세계는 이렇게 겉으로 다 드러나잖아. 그죠? 이렇게 다 드러나. 그지? 달라?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예의상,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지? 내면 세계를 그냥 다 반영해버리지. 그지?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자.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됐죠? 그러나 쭉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조가 같아요, 달라요? 요건 어조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를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지? 확실하게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는데, 어조가 변했다고 봐야 되는데,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로 똑같이 끝나다 보니까, 어조가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판단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시인의 내면 세계를 읽었다면, 그지? 얘는 맨 처음 어떻게 했을까? 님은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지? 슬픈 눈물 흘리겠죠. 그런데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의지를 발휘하겠죠. 그지? 그럼 어때, 어조가? 앞에는 슬픔의 어조지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고 태도를 달리해. 그래서 의지적 어조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조는 기본적으로는 서술어로 판단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뭘로 판단한다? 전체적인 상황, 분위기, 그 다음에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정서 태도. 됐지?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론적인 건 필요 없나요? 아니, 필요하죠. 단정적 어조라는 것은 딱 잘라 말하는 어조, 단호한 태도랑 또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뭐뭐 했습니다라는 이 비읍니다. 이런 것들은 경어체인데 이게 독백일 수도 있고 이야기하는 말투도 되기도 하고 또는 관조적이기도 하고 정서를 절제하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건 알고는 있어야 돼.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은 내가 프린트로 줄 겁니다. 피드백 시간에 줘서 이제 암기를 시킬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문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은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 공감한다라는 것은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이 돼봐야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 상황으로 들어가야죠. 이해 갔나요? 이 시를 읽는 순간만큼 너희가 누가 돼야 돼? 그래서 한용운이 되는 거야. 이해 갔냐? 한용운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걸 느껴주는 게 문학이거든요. 이해 갔지?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어조 찾는 문제들을 찾을 때 굉장히 좀 쉬울 거야. 백석이라는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고향이라는 시에는 다정다감한 어조래. 이게 다정다감한 어조. 그럼 다정다감한 어조는 어떤 게 다정다감한 어조야? 어떨 때 우리가 다정다감하다 그래? 다정은 뭐고 다감은 뭐냐? 다정한 건 어떨 때 다정하다 그러죠?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시를 읽었을 때 다정다감한 어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찾으면 돼. 쉽게 말하면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의원이 옵니다. 의원이 왔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묵묵히 말없이 맥을 짚어요. 그럼 굉장히 묵뚝뚝하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의견을 던진 거야. 저 대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전이요? 그 대전에 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람 아시나요? 그분 혹시 제가 아버지로 모시는 분인데, 그지? 혹시 어떻게, 저는 막역지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딱 손을 짚는데 그 손이 집었던 처음의 느낌하고 다르게 뭔가 따뜻함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 본 의원이 이 환자한테 뭔가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해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분위기란 말이야.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어조를 찾는 게 아니야. 뭐 다정다감할 때는 요자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규칙들도 있기는 하지. 이해가 안 나?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조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 얘는 친근감을 준다. 이건 약간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다. 됐나요?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 가셔? 되셔? 말하려는 의도 알겠죠? 우리나라도 좀 변했지. 예전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대답도 잘했는데, 그지? 요즘은 서양식인가 봐. 됐나요?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죠? 자, 어쨌든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간접적인 건 감정을 뭐 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관조적 어조는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건데, 기본적으로 관조적 어조는 나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처럼 전달할 때도 관조적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찰적인 시들 있죠. 성찰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관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관조라는 건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바라보는, 이해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런 걸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 됐죠? 그래서 그때는 정서가 어떻게 된다? 차분해지는 거지. 됐죠? 이해 갔죠? 이건 감정 절제.
감정을 절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지. 관찰만 하면 관찰. 그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묘사라는 거야, 묘사. 감각적 묘사. 예전에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감정의 절제가 일어나는 게 그런 작품. 정서 됐나요? 됐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태도들인데 태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이제 나중에 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제 고전 같은 거 공부할 때 고전을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제들 나오는 한자성어를 따로 묶어서 한 장짜리 준 것처럼 요거를 나중에 한 장으로 묶어서 알겠지? 그러니까 시에 대한 어떤 특정 소재나 그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특이하게 바라볼 태도 이해 갔죠? 그러니까 똑같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태도가 결말은 다른 거야. 한 명은 이 사람은 이제 절대 만날 수 없구나. 절망에 빠지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은 언젠간 만나겠죠.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 한 명은 이별해? 그럼 너 가다가 아마 다칠걸? 뭐 이런 식의 원망하는 사람. 이 아리랑에 나와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사람. 또는 처음에는 너를 기다렸어.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네가 와도 절대 난 마음을 안 열어줄 거야. 이렇게 원한. 알겠지? 이게 좀 고조되는 경우. 이해 갔지? 그 다음에 님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나도 따로 죽을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국무도화하잖아. 설화에 나와, 설화에. 그 노래를 부르고 죽은 남편이 있는 물속으로 여자도 따라 들어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 어떤 비장함이 나타나는 시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이론이야. 이해가 안 나? 근데 이걸 실제로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그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 이제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 나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지? 그런 영화 보고 있다 부모님 오시면 괜히 부모님이 막 친근하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한 게도 느껴지고 라는 감정이 눈빛에는 없네. 눈빛이 안 나타나요. 평소에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그만큼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는 삶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는 뜻이야. 됐지? 이렇게 삶에 성숙해가는 거고. 그게 문학의 목적인데 그 문학의 목적을 지키면서 표현 방법들을 공부하거나 개념을 공부하면 성적이 진짜 잘 나올 거야. 근데 삶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이요. 그냥 이런 것들만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자꾸 점수가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응? 아직 어려서 모르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데리고 이런 얘기 하는 내가 참 무섭다. 무슨 삶을 이해하라고, 그지? 그냥 외워.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어디 가보시냐면, 핵심 정리부터 잠깐 한번 봐야지. 그지? 자, 핵심 정리해서 봐야 될 게 아까 말했던 대로 격정적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격정적. 격정적인 건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는 거지, 영탄이 좀 더 고조되는 거야. 그래서 반복과 영턴을 통한 격정적 어조. 그 다음 슬픔을 그러니까 직접 표출하겠죠. 이 감정을 직접 표출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것 때문에 뒤에 넘어가 보시면 여기 하자가 남성으로 설정됐다라고 할 때가 좀 많았었어. 됐죠? 근데 요거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걸 남성적 어조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남성적 어조라고 하진 않아.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게 진달래꽃.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진달래꽃이 그러면 여성화자냐? 우리 때는 이걸 여성화자라고 배웠었거든요. 여성화자. 됐나요? 근데 지금은 여성화자가 아니다. 문제에서 여기 틀리는 거예요. 여성화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성적 어조는 맞다. 여성적 어조는 맞는데 여기서 여성화자라는 걸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별의 시를 나타내는데 됐지? 이별의 시에서 뭔가 소극적이야. 그 다음 그것을 인구하고 희생해야 돼. 그럼 이걸 다 뭐라고 그랬냐면 전통적 여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이걸 전통적 여인의 정한이라고 했는데 야 소극적이고 참고 견디면 다 여성이고 남정은 남사는 그건 다 표출하고 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전통적 여인의 정한이라고 하지 않고 됐니? 전통적 그냥 이별의 정한이라는 말로 바꾼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약간 젠더의 개념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사회 문화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도 삶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주면 아 문학이라는 걸 감상한다라는 게 과거의 그 시대 속에 또는 그 인물에 공감하는 것도 맞지만 현대 사람들의 내면 세계도 같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문학이라는 건 창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거든. 이해갔지?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배우는 그 양상 속에서는 이런 사회문화적인 변화들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너희가 이해한다면 선생님이 기대하는 아이들이 될 거야. 이해 갔나요? 내가 어떤 아이들을 기대하는지 알지? 그지? 시험 보면 틀리지 말고. 됐나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싶으면 그냥 하나씩. 그지? 원래 3번이 답인데 4번으로 하나씩 골라주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뭐 하나만 틀려라. 뭐 이런 느낌? 얼마나 인간적이야. 안 그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됐죠? 일단 그렇게. 전체, 요번에 전체 2개 틀렸어? 한 개 틀린 애가 2명이. 1개 틀린 애가 2명. 다 맞은 애도 있어? 없어? 너는 2개? 넌 전체에서 4개? 넌 전체에서 하나? 아 그렇구나.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이 중요한 거지. 하여튼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문학을 감상해주자, 그지? 그래서 문학은 요약한다면 시대에 대한 공감이고 그 인물에 대한 공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시 독자한테는 나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이해갔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을 격하게 공감해 본 적은 없잖아. 그지? 간접 경험인 거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를 읽어도 감정의 깊이가 다를 수 있는 게 그게 경험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졌잖아. 그럼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어로 추상화되어 있는지가 느껴져. 그러니까 너희는 그게 없는 거야. 예시가 없는 거야. 예시가 없다 보니까 답지가 없어. 그냥 슬프다 그러면 슬프다의 정서가 하나만 있지만 우리는 그 답지가 진짜 많은 거지. 됐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단순히 슬픔만 있었을까? 아니, 친척들이 놀러와서 예전에 있었던 뭐 할아버님 옛날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님 얘기하면 추억의 순간이라도 잠겨. 그지? 그러면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돌아가신 할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아버님이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기쁨을 또 주시고 가시네 뭐 이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고 복합적인 감정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시에다 다 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특정한 부분만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 알아듣겠지? 다시 한번 시는 시대나 인물에 대한 공감이다라는 거 잊지 말자. 알겠죠? 이제 공감해보자. 죽은 사람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드러내나. 그죠? 자, 요거 장래의식이야. 장래의식. 장래의식. 그래서 아까 초혼, 고복의식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서 저승에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아닌 건 알아. 아닌 건 알지만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이해가 그게 담겨 있는 건데 산문에서 그게 좀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선이라는 작품이 있어. 만선. 그다음 토막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만선 같은 경우는 물가에 나가서 이제 고기잡이하는 배를 타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이해 갔니? 죽었을 때 분명히 자식이 죽은 건 알아. 슬퍼하다가도 얘가 왜 안 오지? 이렇게 기대를 또 한단 말이야. 얘 정신이 나가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러다가 또 순간적으로 죽었네. 막 울다가 그래서 밥 차릴 때 됐는데 얘 오기 전에 빨리 차려야지 막. 이런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느낀다면 그 표현에 있는 어조들이 다 느껴질 거야. 이해 갔죠? 그럼 됐어요? 감수성이 좀 있는 친구들이 문학을 좀 잘하는 거야. 자, 그다음 소나기 배웠나? 안 배웠나? 우리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소나기라는 소설을 돌려가면서 읽거든요. 처음에 돌려가면서 한 번씩 읽어. 읽다가 울었었어 우리 때는. 6학년 때 배웠나? 여자애 죽는 거. 맞아. 여자애 죽는 거. 그지?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 이게 순수해서 그런 건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불쌍하지 않아? 뭐가 불쌍해? 소녀가 죽었다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었어 그때 나는. 다시 못 본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다시 못 논다라는 게 신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글을 이제 편지를 쓰는 이런 건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 뭐. 이제 아픈 여자는 만나지 말자 뭐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고. 이해 갔니? 근데 어떤 애들은 여자가 죽은 게 슬프다고 쓰는 애도 있고 또 하나는
남겨진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걸 쓸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본다면, 그지? 괜찮을 거야. 요즘 뭐 소나기 보면서 울어? 오늘 울면 뭐 왕따 당하지. 바보라고 그러고. 자, 그다음 갑시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혼난 적 있어, 밥상에서. 아니, 드라마를 같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슬픈 드라마가 나왔는데 너무 슬프다고 울었어.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쳐온다고 막 남자가. 우리 예전에는 선조니까 그랬단 말이야. 어른들이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거기다 또 밥 먹을 때 우니까,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냐, 마 이 새끼야, 저리 가라, 재수 없다. 그래서 남자 울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크긴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성역할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배우긴 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갑시다. 어쨌든 됐어. 제가 보자. 시척하자가 처한 상황 한번 볼게. 시척하자가 처한 상황. 처한 상황이 바로 나오진 않지만 앞에 본문 한번 봐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대? 산산이 부서져 버렸대. 그 다음 허공 중에 어떻게 됐어? 헤어졌대. 그 다음 불러도 뭐가 없어? 주인이 없대. 부르다가 어떻게 돼? 내가 죽을 것 같대. 됐나요?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명명하는 거죠. 이해 갔니? 명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대상의 존재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대상의 이름인데 그 대상이 이제 어떻게 돼? 주인이 없는 이름이래. 그럼 대상이 없는 이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역설인 거예요. 그 다음 그 이름이 헤어졌다라는 건 그 이름은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 근데 그 존재가 뭐 됐다고 표현할 수 있지? 부서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헤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주인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존재가 뭐 된 거다? 지금 부재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야. 부재가 한 거, 그냥 그 부재 자체가 아니라 부서진 거니까 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부서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주인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것 같고. 이해 갔나요? 그 상황인 거지. 그래서 시적 상황이라는 걸 본다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됐죠?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갈 건데요. 그게 저녁이라는 시간 한번 좀 잠깐 볼게. 자, 시로도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심중에 남아있었던 말이 뭘까? 왜 김소일 씨 기억나나?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말을 감춰두고 있는 게 옛날에 어쩜 좀 미덕이라고 했을 때가 많았단 말이야. 이해 갔니? 여기서도 어떻게 본다면 성격일 수도 있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 사회의 미덕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거야. 근데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지. 그치? 그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는 회한이라고 할 수 있거든. 됐나요? 근데 이 회한의 감정이 굉장히 딱딱하긴 한데 그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랑 떨어져 지낸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그지? 소식을 들었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말을 하다가, 그지? 어떤 사건에 따라서 안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딱 찾아갔는데 병원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돼 있어? 돌아가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떤 말을 할까? 왜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는 거, 미안하다는 거, 그지? 이제 용서한다는 말을 왜 못 듣고 가시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감정이겠지.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해가 안 나? 이제 그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됐나요? 이해 같이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격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를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한다? 라는 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끝까지 다 드러내야 돼.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려. 약간 호흡이 늦어지긴 했는데, 그지?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됐나? 그럼 붉은 애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져 날아가는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른다.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산에 있는 거야, 산에.
왜 산에 있을까? 상상해봐. 왜 산에 있을까, 이 사람? 오, 굿.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산에 묘를 쓰고, 이해 갔나? 그 묘를 이렇게 쓴 다음에 또는 묘가 있는 상태에서, 그지? 고복의식이면 죽었을 때니까 묘를 썼다고 봐야 되겠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겠지. 앉아서. 됐나? 그랬더니 해는 어떻게? 서산마루에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 이제 쭉 질 때겠죠. 됐나? 그럼 이건 언제냐? 저녁이죠? 그럼 낮에서 저녁으로 가는 거니까, 또는 동쪽에 서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됐나? 저녁이 되니까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됐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 죽음은 뭔가 어둡잖아. 밤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요. 자, 나도 그럼 어디 있어? 님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저승 쪽에 있는 거고, 나는 이승 쪽에 있는 거지. 됐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거고, 지금 그것이 붉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분위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때 사슴의 무리도 어떻게 해요? 슬피 우는 거. 여기 사슴이 이렇게 있었나 봐,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사슴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사냥처럼 보이나? 사냥? 그지? 그지? 딱 좀 볼래? 하여튼 이렇게. 됐나요? 뭐 개미핥기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럼 봐. 사슴이지, 사슴. 사슴인데 이 사슴이 울고 있어. 됐나요? 원래 누가 울어야 돼? 그래,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그걸 사슴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객관적 상간물 중에서 감정 이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객관적 상간물 중에서 감정 이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근데 슬피 운다가 이게 울었다가 아니라 운다로 현재형으로 돼 있어. 갑자기. 됐나요? 위에 올라가 볼게. 못하였구나. 마루에 걸리었다. 근데 운다. 아마 내가 볼 때 이 시에서나 문학 소설 같은데 현재형이 쓰이면 사건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현장에 초점을 맞추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철수가 갔어. 철수가 나만 떼놓고 갔어. 그리고 나는 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노라? 내가 문학적으로 너무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지? 너희들의 그 보통의 의식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내 눈높이를 좀 낮출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낮춰야 돼? 아니야. 내 이렇게 높진 않아.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 괜찮아요? 너무 나를 보고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 알았지? 자, 그래서 현재형이 쓰이면 약간 사건을 전달하기보다는 현재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현재의 모습을 작가들이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 쓰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문학이 그런 게 좀 많은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알겠지?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현재형으로 갑자기 딱 바뀔 때 있어. 딱 바뀌면 그 인물의 정서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된다든지 그 장면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그걸 딱 맞춰서 다시 읽잖아? 그 문학의 깊이가 달라져. 오케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됐지? 자, 떨어져 나가는 산 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그대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제 설엄의 겹도로. 야, 겹다가 무슨 겹다. 눈물 겹다. 겹다. 뜻이 겹다가 활용이 될 때는 개워가 아니고 겨워. 눈물 겨워 못 보겠네 이렇게. 그래서 겹다의 뜻은 뭐냐면 어떤 감정이 있어. 이렇게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이렇게 눌러서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갔나? 그게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됐나요? 겹도록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지? 뜻이 감정이 동하여 억제할 수 없으리 많지. 됐어? 그러니까 서름의 그러니까 눈물겨워. 그러니까 눈물 겹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간다? 그러니까 서름의 겹도로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서름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서름의 겹도로. 이해갔나요? 서름의 겹도로.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읽기의 포인트. 요게 이제 리딩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구절이야. 리딩 능력. 됐지? 자, 한번 볼까요? 한국인의 리딩 능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됐나요? 인터뷰를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이세요? 네. 한국 사람이세요? 네. 아니요. 그러네. 너는 이제 국적이 하나 또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럼 봅시다. 그럼 한국 사람의 리딩 능력을 한번 봐봐. 알겠지? 자, 여기에 답은 줄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력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무력감이 느껴지는 이유를 찾습니다. 됐나요? 찾아서 한번 써봐. 왜 이게 무력감인지. 앞에 애들은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를 쓰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어려우니까 여기서 무력감이라는 답을 주어볼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 워낙 요즘에는 뭐 외국도 우리나라 말을 좋아해서, 그지? 너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맞추셔야 되고 타의 모범이 돼야지, 그지? 너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못 맞추면 북한이 우리 지금 깔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알았어? 일본이 우리 깔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의 미래는 너에게 달렸다.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는 요 잠깐 볼게요. 요 답을 먼저 얘기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요거를 갖다 놓고 상상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이해갔죠? 봐봐. 무력감이라고 그랬잖아. 그 애들이 무력감에 맞춰서 여기 있는 문장의 워딩을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 워딩 자체를 안 보고. 이렇게 한번 볼게. 잠깐만 내 문장을 바꿔줄게. 상황을 바꿀게요. 잘 들어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간다는 얘기야. 그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지? 전교 1등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전교 1등과의 능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데, 뭐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겠죠. 그럼 다시. 부르는 소리가 있죠. 내가 여기서 누구를 부를까? 그릇짐을 부를 거야. 철수야! 라고 부를 거야. 철수야! 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철수한테 닿질 않아. 그럼 뭔가 다른 걸 또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껴가고 있거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으니까. 이해 가지, 그지? 철수야! 부르는 거 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돼.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아? 잘 몰라? 잠깐 봐봐. 문장 구조만 봐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잠깐, 여기 잠깐 볼게요.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됐어?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어떤 느낌을 줘요?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비껴가고 있는데 내 바람이 부는데 됐나요?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어. 어떤 느낌인지 안 오지? 그럼 내가 이 문장 구조로 그냥 문장을 하나 만들어줄게. 성적은 바닥을 치는데 나는 노래방에 있다. 됐나요? 아니, 성적의 바닥을 치는데 나는 노래방에 있다. 그럼 돼, 안 돼? 반성이야, 이게. 이해 갔니? 반성이라는 걸 이런 시를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만든 거야. 지금 역사적으로 바람이 불어.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어. 그런데 내 발은 반석 위에 회피하고 있는 거야.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 다시 그 구조를 볼게. 내 소리가 비껴가면 그 비껴가는 소리를 하나의 닷도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늘과 땅이 너무 넓으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가지기지기. 이게 핵심이야. 요게 리딩 능력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너희 둘 다 한국인으로 인정은 못하겠어. 그지? 당장 출국 조치 시키겠다. 자,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해갔나요? 이해가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자, 세금만 많이 내시면 돼요. 연금 내시고 나 받아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미리 일시불 괜찮아. 자, 그다음 자, 밑에 또 한번 볼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이해한 거를 갖다 메모 살짝 해놔봐.
이것도 한번 써놓으시고. 자,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라고 해서 이제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 다시 가볼게요, 이제. 아까 문제 여기. 저녁이란 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게 되며 산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은 화자의 무기력한 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초혼이란 제목을 고려할 때 이름의 주인은 이미 세상에 아님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사랑하던 산중 앞에서 충격과 슬픔을 절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지?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 자, 너무 넓죠? 그지? 이렇게 된 거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돼도 괜찮아. 돼? 내 감정이 이게. 하지만 이거는 주체적인 삶은 아니지. 모든 게 다 님이 나한테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님한테 모든 기준을 맞춰준 거야. 여기 안은 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절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랑 같아. 님을 절대자가 아니야. 절대적 존재로 보는 거야. 절대적 존재는 뭐야? only you. 됐니? only 너밖에 없어. 이해 갔지? 오직 너. 모든 세상의 기준이 너야. 내 삶의 목숨까지도. 그렇지. 이해가? 그 노래 알아요? only you 하는 노래 있어. 아로아야? 네. 하여튼간 그런 거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게 바로 님을 절대적 존재로 보는 거야. 절대자가 아니야. 절대자는 누구야? 날 쳐다봐. 절대자는 신이야, 신. 알겠니? 신. 됐나요? 됐죠? 절대적 존재는 나한테는 오직 누구? 얘만 기준점이야. 절대적 존재. 그래서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자, 그럼 내가 왜 돌이 될까? 너무 한 자리에 있다가 움직이는 걸 까먹었어. 첫 번째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돌로 응어리지는 거야. 님에 대한 사랑이, 그 슬픔이, 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돌이 되는 거지. 부르다가 내가 죽으리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됐나요? 김소월이 좋아했던 여인이 있어요. 연상의 여인이. 근데 아마 그 여인일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김소월이 시를 굉장히 잘 쓰셨대요. 연애 편지를 써주면 그냥 백발백중이었대. 선배들이 연애 편지 써달라는 글이 그렇게 많았대. 감동스럽지 않냐? 시 읽으면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슬픔의 감정이 막 느껴지잖아. 그지? 떨어져 나가앉은 산의 어떤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 그 소리를 계속 지르지만 걔 비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해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르다 그냥 난 죽겠다. 이해갔니? 뭐 이렇게. 뭐 옆에 부모님들이 보시면 막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너 이러다 죽을 거야 막 이런 거 듣잖아. 그지? 냅둬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막 그지? 뭐 이런 것들 있지만 그걸 빼고, 그 모습 빼고 이 자체만 그냥 봐달라는 거지. 가끔 시에서 그런 거 나와. 이 돌에다 밑줄 땅 쳐놓고 여기에 화자의 태도에 비판할 만한 것들을 골라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냈다고 봐야지. 그지? 문학에다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이해 갔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돌의 의미 참고해 주시고요. 망부석설화 좀 알아두시면 돼요. 망부석설화. 망부석설화도 멀리서 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냥 기다리는 이런 얘기인데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 박재성 설화 있거든요. 박재상. 박재상 설화. 그때 이제 요 망부석 설화가 박재상이 아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박재상 알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야, 스파이. 007. 007. 그러니까 뭐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사람. 그지? 뭐 적진에 가서 뭐 인질 구출해 오고. 이해가 안 돼?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이제 인질을 구출하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서,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왜냐면 요번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지. 상황도 좀 그렇고. 근데 박재상이 실제 어떻게 돼요? 죽어. 일본에 잡혀서 화형을 당하지.
화형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박재상한테 일왕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가 이제 전향을 하면 우리나라 장군이 된다면 네 죄를 다 용서하겠다. 아니면 널 태워 죽이겠다. 근데 박재상은 이제 뭘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죽음을 선택하고 박재상의 아내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토암산 기슭에서. 이게 토암산이 어디 있냐면 저기 부산. 저기 이제 불국사 알죠? 그 산이 토암산이야. 거기에서 남편을 기다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만약에 죽는다면 검은색 돛을 단 배가 떠오라올 이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나중에 이제 검은색 그죠? 돛을 단 배가 이제 오는 상황이고 아내는 거기서 남편을 기다리다 이제 뭐가 된 거야? 돌이 된 거지. 토암산 기슭에 가면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그 돌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 가다 보면 있어 이렇게 하나가. 이해가 안 되죠? 애들 가끔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 그치? 아내를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 인식이 없어요. 그치? 여러분. 하여튼간 망부석설화가 그런 느낌이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술령곡이라는 것도 있어요. 치술령곡. 신라 시대 때 노랍니다. 치술령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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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거죠. 사랑이라는 게. 너희들 혹시 그 나중에 책 한번 그 여자네 집 요 소설 한번 읽어봐요. 박완석 건데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면 남녀 간의 사랑이 싹터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그 사랑이 막 꽃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사회에서도 그 둘만의 사랑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라봤었단 말이야. 그럼 미래는 어떻게 돼야 돼? 행복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나면서 헤어져. 이해 갔니? 예. 그래서 우리 정신대라고 하는 위안부 있잖아요. 그지? 그때 이제 여자가 끌려가는 걸 그 여자 집에서 걱정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시켜. 근데 그 남자가 북한 쪽에서 온 사람이야. 심의주로 시집을 보냈단 말이야. 그 다음 일제강점기 때 뭐가 와? 6.25 전쟁이 돼서 남북 분단이 되지.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시대의 어떤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한번 읽어주시고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으시면 여명의 눈동자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요 작품이 있었어. 이게 이거랑 비슷해. 헤어지고 만나는 거 반복하는데 일본의 포로가 된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일본군이 되나? 이렇게 되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뭐 이런 내용이야. 마지막에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남자가 했던 죽는가 아마 그럴 거야. 이거 아주 대작이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봐도 이 역사라는 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 이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망부석 설화에는 박재성 사람과 연결했을 때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회적 역할 때문에 아내로서는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옛날에 그래도 전통적 여인으로 많이 봤었단 말이야. 이해 갔니? 근데 이제 그걸 전통적 여인이라는 것은 그냥 뭐 지조절개를 지킨다 뭐 이런 느낌으로만 그런 게 조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정읍사도 마찬가지잖아. 님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나? 설화랑 연결시켰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접근해야지. 98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 필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게 연결하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었죠? 대상과의 거리를 인식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있어요? 대상과의 거리 인식하는 거. 대상과의 거리. 그렇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격정적 어조다라는 건 우리가 첫연에서부터 판단이 가능하죠. 그지? 부르다가 내 가족으로 인별론데 확인 가능하고요. 제외라는 말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제외에다 X 쳐주시고 3번 지우시면 돼요. 3번을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연물에 감정이입했다. 감정이입 어디 있죠? 그렇지.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울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 안전한 그림을 드러냈다. 시 전체지. 어차피 이게 주제니까. 정서니까. 그래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고. 99번. 사문보의 이런 거지. 사문보 율격인데 선생님 앞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만약에 사문보라는 걸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치자. 우리가 개념을 끌어와야 되죠. 자, 사문보라는 거는 그 전에 글자 수가 3, 4조로 나뉜다고 그랬니? 7호조로 나뉜다고 그랬니? 7호조로 나뉜다고 그래서 글자를 3, 4, 5로 한번 맞춰서 요 근처에 들어오면 사문보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읽어보니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은 네 글자네.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여기서 4개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3, 3, 4니까 비슷하게 3, 5, 3기지? 예, 이렇게 되겠다라는 느낌이면 맞는 것 같긴 하네. 이렇게 가면 돼. 이해 갔지? 예, 그리고 잠깐 스킵 하고 비탄의 정서 맞고요. 사는 죽음 맞고요. 고려하여 여성적 어조, 이거 남성적 어조라고 그랬고 허무와 무력 나오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 해주면 되겠지. 됐죠? 근데 여성적 어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남성적 어조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요거 남성 여성이라는 어조를 잘 안 한단 말이야. 이 시에 대해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때 당시에 문제였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더군다나 우리가 만약 이거를 하나의 학교 수업이라고 한다면 학교 학습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냥 남성적 어조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규정. 내가 봤을 땐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규정하나 보다. 약속인 거야. 됐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아듣겠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풀었으면 이제 답을 한번 맞춰봐. 격정적이고 비통한 어조, 민요조의 7호조 3음보, 해질 무렵 떨어져 나가 앉은 산, 붉은해, 그 다음 사삼이 아니라 사슴이죠. 사슴, 쌀이. 떨어져 나가 앉은 산, 망부석 써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98번은 뭐 3번, 99번은 4번. 그 다음 100번. 100번은 몇 번? 이물 부르던 화자가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돌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이게 뭐야? 이거 안 되지, 그지? 지우는 거죠. 기억의 시간적 배경. 지향, 이 말이 안 되죠. 2번 해주면 되지. 기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안타까운 정서다. 니은의 시적 의미 쭉 적어주면 되겠죠. 저승과의 거리가. 이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은 돌. 설화연상. 요거 극단적 표현. 과거에 대한 회환과 반성의 자세. 과거에 대한 회환과 반성을 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4번 해주면 되겠지.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민족의 전통만을 계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특징들을 서술하시오. 됐죠? 이렇게 써주면 돼. 보이죠? 됐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안 보이나요? 이 정도 안 보이시나요? 큰일이네. 이 정도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됐죠? 확대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됐나요? 그렇지. 상음보에 율격 사용했다. 전통적 장례의식이다. 설할 소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돼.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했다. 됐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지. 잠깐만. 선생님 더 확대 안 되나요? 더 확대요? 됐어요? 됐지. 그렇게 보시면 써야 돼요. 되나?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은 보이세요? 나도 안 보이지. 됐어요? 됐죠? 민요조의 삼음보 율격, 전통적 장례의식, 설화를 바탕으로 소재로 하고 있으며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하는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돼? 어떤 애들은 그러던데 보여요. 그러고 안 쓰고 있더라고. 그치?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요거 100조까지 전부 다 채워서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주 숙제는 100조까지 마무리가 다 돼 있으면 돼. 알겠니? 나머지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또 나갈 거고